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주가가 올랐죠, 그죠? 올랐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또 살아나는구나. 어제가 바닥이 아니었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제목은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 소탐대실은 뭔지 아시죠? 그죠? 작은 것을 탐하려 그러다가 큰 걸 잃는다. 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우리 사실은 소탐대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단타로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지만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정권방송에도 그렇고 다 사라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살짝 들어가서 단타로 들어가서 5%만 먹고 나와야지 라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오르기는 개뿔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식은 장기 보유야 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거죠. 그죠? 시작할 때는 조금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물리면 장기전 들어가면서 장기 보유 뭐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겠어. 처음부터 들어갈 때 그놈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회사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이나 쳐다보고 들어가서 아예 처음부터 장기 보유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또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가볍게 차트 보고 가볍게 들어가서 소액을 모으려고 들어갔다면 실패하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틀렸구나 하고 재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단타로 들어가서나 물리면 장기 보유로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걸 탐하려고 그러다가 왕창 물리는 소위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상황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 지금의 주가,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 어제 살 걸.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는 주가가 아침에 계산가가 그한 50포인트 정도 폭락했다가 그래도 반등해가지고 한 30포인트 하락으로 끝났으니까 장중에 등락을 본다면 계산가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빠져나오면은 뭐 얼마라도 단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다행인데 이게 예상과는 달리 아침에 계산가보다 주가가 더 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그럴 때 역시 장기 보유야라고 접어들면은 소탐대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장은 그다지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소탐대질조차도 적은 걸 노리는 전략조차도 지금은 역시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잠수 상태로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추세를 확인하고 거래하시라. 아니면은, 어제 제가 일목균형표에 변화일 변곡점을 이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 포스코 홀딩스, 그죠?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설명했죠. 그죠? 포스코홀딩스 또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도 어제 제가 설명했죠. 그죠? 일목균형표에 변화일을 전후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뭐 삼성바이오나 또는 포스코홀딩스나 어제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괜찮네 하는 이게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그런 이야기 등등 해가지고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크게 보아서 시장은 뭐 오늘도 올랐긴 했습니다만은 오르긴 했습니다만 별볼이 없죠. 그죠? 지수는 올랐으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 갈 거라고 뭐 이런 말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닥과 현물에서 다 팔았고요. 코스피에 다 팔았고요. 기관도 뭐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현물로 그래서는 매수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매도 그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해외 코스피 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나중에 차트 보겠습니다만 코스닥 차트의 경우에는 구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추세가 상승세에서 여기다 쓸게요.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단계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그죠? 주가가 내려가고 전환선이 내려가고 그죠? 세 번째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고 네 번째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다섯 번째 하나 빠졌다. 네. 주가가 뭡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여섯 번째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6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그거로 하락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와장창창창 밀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죠? 어제 1번, 2번, 3번, 4번, 6번이 됐고 이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가는 단계만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 차트 보면은 주가가 그러면 요 구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구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간당간당하다. 이게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죠?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코스닥 지수 오늘은 또 코스피에 불구하고도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사기종부터 쭉 살펴본다면 뭐 삼성전자 아이고 삼성전자 오늘도 마이너스. 그죠? 이게 뭐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를 정도로 끝가운데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영엉망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이게 영엉망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잠겨 있던 그죠? 이런 소위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매물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하락폭을 상당히 줄인 상태이고요. 나머지 어제 하락에 했던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반등을 노리고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 물량을 늘려가는 것은 자칫 뭐가 될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방미를 짧게 잡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얼른 빠져나오는 소탐으로 들어갔다가 소위 말해서 소탐으로 들어갔다가 실패하면은 소실로 되면은 좋은데 그죠? 먹어도 조금 먹으려고 그러고 실패해도 조금 먹고 조금 손실하고 보고 나오면 괜찮은데 먹는 전략은 조금 먹겠다고 들어가지만 물리면은 버텨가지고 길게 장기로 보이러 가다가 대실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의 시장은 하도 시장이 별로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소탐으로 들어갔다가 대실로 될 공사는 없으니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라.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떨어진 만큼, 그죠? 어제 떨어진 만큼 그대로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죠? 반등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구름 밖에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죠?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굳이 말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갭이 나죠. 갭. 그저께 어제 이 두 개의 갭.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제 나타났던 그저께의 저점하고 어제의 저점 사이에 나타났던 하락갭이 그죠? 하락갭을 오늘 그대로 메우는 소위 말해서 갭을 메우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죠. 그죠? 갭을 메우는 되돌림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어제까지고 오늘에 보면은 뻥 올라서 요 갭을 그대로 메웠죠. 그죠? 갭만큼을 딱 메웠습니다. 갭 메우기에 딱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갭 메우기 돼서 이 갭은 의미가 없죠. 그죠? 뭐 그렇다고 상승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목으로 볼 때 구름 밖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패너 캔들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구름 밖으로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설명했냐니까 구름 밖으로 떨어져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아래쪽으로 밀려간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지금 그 과정, 그죠? 그 과정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구름과 먼저 떨어져 나왔을 때
근처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소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갭 메꾸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다 하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감가가 892.2인데, 그죠? 오늘의 마감가가 892.2인데, 오늘의 구름대 하단이 구름대 하단이 얼마가 되느냐. 오늘의 구름대 하단은 얼마가 되느냐니까,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단이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의 구름대 하단은 요건데, 그죠? 요건데 얼마쯤 되느냐니까 897점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얘가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온 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온 건 아니고 그래도 구름에 걸쳐 있으니까 구름에 걸쳐 있으니까 뭐 완벽하게 떨어졌다라고 하기는 매정하게 종가 기준으로 봐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잖냐, 그러니까 구름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매정한 거고, 그죠? 하루 정도 더 보자. 그래서 하루 더 떨어져서 이게 구름하고 완벽하게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가 돼야, 지처럼 이렇게 되처럼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가 돼야 구름에서 나왔지 않냐 하는 뭐 하루도 있는 거고, 뭐 그거야 시간의 문제이지. 어차피 지금으로 봐서는 구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분명하고요. 후행수표는 보다시피 내려져 왔고요. 그러니까 뭐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세는 뉘엿 해가 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죠? 오늘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그죠? 달러 원화 환율은 심지어 얼마까지 갔냐니까 보입니까? 1274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1274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중에는 1274원까지 갔고, 마감가는 1272원이니까, 뭐 1274원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1240원에서 1240원, 여기 1240원입니다. 여기가 1240원이고, 을 넘어섰을 때 1250원 정도 레벨을 1250원에서 방어하려는 한국은행의 방어 노력이, 방어, 도저히 말해서 원화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 노력은 어떻게 했죠? 실패로 돌아갔죠. 그죠?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원화가 절하되는 것은 달러 인덱스나 다른 나라 돈에 비해서 괜찮지 않느냐? 위안에 비해서, 엔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의 절하폭이 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달러의 원화 환율 1250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답이 없어버렸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실무자들이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떠들어봤자 총재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뭐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오늘은 드디어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고 홍남기 재무장관께서도, 환율의 급격한 쏠림은, 급격한 환율이 쏠리는 것, 다시 말해서 뭡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그래서 더구나 홍남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며칠 남았습니까? 한 보름 남았나요? 그죠? 보름 남았으니까 뭐 이제 뭐 그만둘 사람이 뭐라 떠들어봤자 시장에서는 관심도 없고 환율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또 뭐까지 만들어졌죠? 또 갭도 만들어졌네요. 갭이죠, 갭. 근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갭을 만들고 주가가 어제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올라가서 갭을 메웠습니다만은 달러의 원화 환율은 어제 갭 나온 게 오늘도 계속 났으니까 이 갭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는 달러의 원화 환율은 위쪽으로 뚜껑이 열렸다.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 1250원만 넘어선 다음에는 1250원 마저 넘어서 1240원에서 1250원에 한국은행 방어벽을 뚫고 난 다음에는 위쪽에 뚜껑 없다. 잘하면은 한 1300원,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위쪽으로 1300원 근처에 1290원 정도에 있다 그랬죠. 그죠?
98원인가요? 97원인가요? 그 근처에 저항선이 있는 거 말고는 위쪽으로는 뚜껑 열렸다. 주봉으로 볼까요? 그죠? 요 레벨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요. 1282원이네요. 그죠? 그 위에는 1296원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위쪽으로 뚜껑 열렸다. 이런 판이 워낙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판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예전에 달러의 워낙 환율이 이런 데 있을 때, 1200원대 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외국인들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면 지금 이 수준에서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주식을 사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의 전제는 뭐냐니까 원화 환율이 앞으로 떨어진다면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한다면 당연히 하락한다면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야. 원화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만은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오늘은 더 올라가가지고 1270원 넘어서 이제는 위쪽에 뚜껑이 없을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선뜻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제가 종종 말합니다만은 외국인 여러분이 필리핀 주식을 산다고 치자 이거죠. 필리핀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필리핀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은 필리핀 주식을 살라 그러면은 그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실적이 좋을지도 알아봐야 됩니다만은 앞으로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주식에서 10% 먹었는데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가 50% 절하돼 버리면 그죠? 주식에서는 주가는 10% 올랐는데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가 50% 절하돼 버리면은 오히려 환차에서 손해가 보니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에 들어오려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안정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이놈의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올라서 103.713까지 갔는데 이게 어저 레벨이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오늘 기록한 103.713이라는 게 과거 코로나 시절에 이때가 코로나 시절에 이때가 과거 2023년에 코로나 시절이에요. 코로나 2020년 3월달의 수준보다 높아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때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이 얼마였냐니까 1295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까 우리 보여드렸듯이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이걸 넘었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1272원입니다만은 오늘 종가가 충분히 1295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달러 인덱스만 보러 본다면. 그렇습니까? 앞으로 달러의 원화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달러 인덱스가 이런 꼴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원화 자산을 늘려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날아가고 있노? 뭐 설명할 거 많죠. 뭐 빅 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이번 달에는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만은 간밤에 미국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사람은 불안합니다. 금리가 0.5%를 빅 스텝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번 달에는 0.5% 올리지만 다음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다음 달에는 FOMC가 금리를 0.5도 아니고 0.75% 이상 올릴 확률을 시장에서는 80%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이. 0.5가 빅 스텝이 아니라면 0.75%는 빅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 될 텐데 금리를 한꺼번에 0.75%에서 미리 올리기 시작한다면 배겨날 수 있는 성장주들이라는 게 실적도 없는 정책 성장주들이 견딜 수 있느냐. 그로 인해서 미국 주가는 엉망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가지고 달러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해외에서 엔화 환율입니다. 아이고, 엔 보이십니까? 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디어 130을 넘었습니다. 이 125를, 그죠? 125를 구로다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N 약세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125 걸렸잖아. 근데 125 넘어서가 지금 130입니다. 130.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위에 뚜껑이 열렸어요. 위에 없어요. 볼까요? 주봉. 여기 130 아닙니까? 더 보죠. 130일 당대가, 여기 없진 130인데, 130인데, 이 130인데, 코로나일 때, 그죠? 2020년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시절에도 엔이 아니었고요. 2014년, 15년 시절에 엔화 환율이 이 정도 왔어요. 123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지금. 2003년도에도 다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그래서 달러 대 엔화 환율은 2003년도보다 20년 전의 환율도 보다 높아요. 월봉 볼까요? 어머나,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 찾았다. 자, 이때가 언제냐니까 2002년도 3월 달에 133까지 갔네. 그러니까 엔화는 20년 이래의 최약세입니다. 20년 이래의 최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 달러도 강세, 위안화, 런민비도 오늘도 6.6까지 날라갔죠. 이 런민비는 얼마만의 약세인가 볼까요? 런민비는 또 괜찮네요. 런민비는 과거로 본다면 2020년 이후의 약세입니다. 근데 런민비 통화 같은 경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맨날 주장하기로 일봉은 말할 것도 없고, 일봉은 진적이 여기서 올랐고요. 그죠? 일봉으로 본다면 하락하던 얘가 여기서 구름 위를 통과했으니까 지금부터 상승세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하락하던 게 드디어 구름 뚫고 나왔죠. 맞습니까? 따라서 위안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위안화는 약세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만 혼자서 도개청청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는 이미 뭡니까? 주봉으로 봐서 일목균표 구름 뚫고 나왔죠. 그죠? 일봉으로 보면은 구름 뚫고 나온 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 여기서 구름 뚫고 나왔으니까, 1130을 할 때 구름 뚫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고, 구름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갔네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구름 뚫고 나와가지고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 날리고, 달러 대 엔화 환율 날리고, 위안화도 날리고,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앞으로도 여전히 앞날이 결코 지금을 1270원을 꼭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노? 글쎄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위에 뚜껑 없어요. 이 사태가 바뀌려고 그러면, 이 상황이 바뀌려고 하면 첫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죠?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가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통화 달러 안 찾고,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금 안 찾고, 그야말로 미국 일본 사람들은 엔 사고, 한국 사람들은 원화 사고, 중국 사람들은 위안화 사고 하면서 자국 통화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에 어쩌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하나의 시리즈가 일단은 끝나야 되는데, 이제 FOMC 아직도 5월달 FOMC 남았고 6월달 FOMC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번에 먼저 빅 스텝으로 0.5% 올릴 거는 당연한 비결이고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0.75%까지 올려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기술주들이 버티낼 수가 없으니 나스닥 지수 보다시피 구름 밑으로 처박혔고요.
기술주들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욱더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가는 과정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뭡니까? 나스닥 100 지수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다시 구름 밖으로 뛰쳐나왔으니 구름 안에 들어있다가 구름 밖으로 뛰쳐나왔으니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죠?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리스크를 줄여가야지. 아, 여기가 바닥이려니. 그죠? 여기, 이거 뭐야? 뭘 눌렀죠? 여기, 근데 여기가 바닥이려니.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시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고 물 타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일 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나 오늘 했던 이야기나 뭐 여전히 예상은 제 입장은 별로 바뀐 것도 없죠. 어떻습니까? 이런 판에 여기서 적극 매수해가지고 주식에다가 리스크를 늘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리스크를 줄여가고 현금도 포트폴리오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그럼 언제 사노? 자, 이게 4번 파동이니까 지가 떨어지면 5번 파동이 있겠지. 5번 파동이 끝나가려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파동이란 게 이게 1, 2, 3, 4, 5가 끝나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5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필연적으로 상승 파동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때를 골라가지고 살아. 아니면 어제 우리 변곡점 변화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변화율을 이용해서 뭐 어제 정통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요령이죠, 그죠? 요령 팁이라 하긴보다도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비법이라죠, 비법. 예? 비법. 내지는 뭐야? 니한테 알려주는 비전이라, 비전. 하면서 일목균형표 변화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비법, 비전. 멋있게 말하면은 뭘 이용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수익 단타로 하면서 짧게 잡고 뭡니까? 대신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되겠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그런 방법을 비법을 일목균형표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당장에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당장에 뭐 구름 안 보입니다. 이게 쓸 수도 없고 지수로서는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종목에서 일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할까요? 참. 좀 쉬었다가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